자, 26번에 가면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 유형까지 해 있는데, 25번, 26번 이런 애들은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원금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상환 방법은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원금의 저당 지불액은 초기에는 원리금의 저당 지불액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림? 차입자의 소득에서 초기에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원금. 그죠? 네. 얘가 원리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체증. 그쵸? 초기. 이 그림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저당 잔액 있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 안에서 저당 잔액이 남아있는 거는 원금이 제일 적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많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체증이. 그렇죠.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렇게 두죠. 뭐 이런 식으로 대출 초기에 중도 상환했을 때 상환액 있죠. 상환액은 원금이 크다.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네? 대출 초기에 중도 상환한다는 얘기예요. 중도 상환. 중도 상환할 때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크다. 커요, 안 커요? 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원금이 커요. 이 원금 균등이 커요, 안 커요? 얘가 작죠. 얘가 상환을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상환액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가 더 커요? 원리금이 더 크죠. 남아있는 금액이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또 왜 마지막 시간 되니까 또 페이스가 떨어진 거예요, 또. 예?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오늘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문제도 눈에 안 들어오고 겹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난주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부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또 원하던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울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민법이 오버랩이 확 되는 거예요. 걔도 지금 저기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얘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사이클이라니까 이게 사이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죠? 일단 또 올라가야 되면 이제 올라가면 되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음에 모의고사 봤을 때 성적이 올라가면 또 표정들이 밝아지는 거죠. 그냥 다 됐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을 내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 원리금은 원금에 비해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죠. 그리고 저당 잔금액은 원리금이 원금보다는 그 기간 말까지 높게 돼 있겠죠. 근데 원금이 원리금보다 총 납부액의 크기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면 틀리죠. 총 납부액은 어느 게 커요? 원리금이 크죠. 그리고 얘네 둘의 공통점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가 줄죠. 그렇죠?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걔가 체감식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근데 원리금 균등 분할에서도 원리금은 일정하지만 뭐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자는 줄어들고 그 안에서 원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그죠?
이게 저희는 일주일 내내 이런 표정의 변화를 보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또 진짜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이건 또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 이시청도 다 받아주면서 얘기해야 되고 참 그렇다는 얘기죠. 같은 문제로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학원마다 가면은 틀린 거 똑같이 틀리고 물어보는 거 똑같이 물어보고 그죠? 그래도 공통적인 거 있어요. 점수 잘 나오면 표정들이 좋아요. 또 어느 학원에 갔더니 이번에 추석 때 그 보시라고 자료 드렸더니 그거보다는 송편으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웃져가는 소리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자, 27번에 가면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것 중에는요, 이 금융에서는 딱 네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에서는 이거 구하라고 그래요. 이거 구하라고. 그쵸? 근데 원리금 균등에서는 뭐 구하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구하라고 그래요. 원금. 그죠? 요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요령을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그죠? 원리금 균등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 융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얼마예요? 1억 원이고 저당상수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먼저 뭐를 구하면 돼요? 원리금을. 거기에서 이제 뭐를 계산하면 돼요? 이자. 1억에 10%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원금에서 이자 빼면 남는 게 원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174만 6천 원. 그게 답이죠. 이거 실전에서는 어떻게 줬냐면요. 이렇게 줬어요. 융자금이 3억. 저당상수를 0.094393을 주고요.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게 2,831만 7,900원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서 3억에 대한 이자를 몇 프로를 줬냐면 7%를 줬어요. 그러면 2,1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얼마? 이걸 답으로 이렇게 줬던 거야.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계산하라고 줘요. 그죠? 원금은 우리가 뭐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원금만. 그리고 원금에다가 이자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그 차익만큼 그냥 줄어가면 된다 그랬죠. 이자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28번에 가게 되면요. 다음은 이제 이 주택저당증권의 소유권과 저당 조기성환 위험은 각각 누구에게 있느냐를 물어봤죠. 얘는 뭐 물어보는 거겠어요? 얘네 네 가지에서요. 일단 제일 잘 물어보는 게요. 소유권 하고요. 소유권. 일단 이거 두 가지를 제일 잘 물어봐요. 조기상환 위험을 포함해서 관련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리고 얘도 쓰기는 쓰는데 콜방어는 얘한테만 물어봤어요. CMO에 대해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누가 갖고 있어요? 얘는 전부 누가? 얘네는 이거를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죠? 얘는 약하고요. 얘는 보통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요거 두 개예요. 네?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투자자 갖고 있느냐? 발행기관이 갖고 있느냐?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집중이 되느냐? 아니면 발행기관이 부담하느냐? 그죠? 이런 거. 뭐 요거 정도는 구별이 되시겠죠? 여기 오늘 나눠드린 그 나중에 우리가 10월 달에 할 자료에 이거 다 박스 처리 다 돼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28번은 당연히 얘는 뭐 의미하는 거겠어요? 얘는 MPTS 얘기하는 거죠. 그 답이 1번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도 해봤었죠. 지난번에. MPTS는 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저당권이 있어요. 이 10억을 갖다가 증권 형태를 빌려서 팔아버리는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현금 10억이 들어오니까 전체 자산 구성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MBB는 보유 자산을 뭐로 해서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니까 얘는 자산 규모가 오히려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MBB는 무슨 말인지 하시나요? 그래서 28번에는 답이 1번. 얘네 뭐 이런 식으로 박스 처리해서 이렇게까지 이게 뭐다라고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줄 거예요. 표현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발행기간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MBB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의 성격적 동호만 구별하고 들어가 달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요 정도인데 요 정도까지도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패턴으로 볼 때는 주로 이 안에서 물어봐요. 이 안에서. 그죠? 자, 29번을 틀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29번을. 그쵸? 29번은 1번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자기관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얘네 세 가지가 있을 때 얘만 주식회사고 얘만 실체가 있는 회사, 얘네들은 명목회사. 그래서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지점도 설치할 수 없고 상근 임직원도 고용이 안 되고,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이상이라고 그랬죠? 예.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몇 사람 이상? 그런데 얘네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뭐 할 때?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있죠? 자문회사에 이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요때 요 자문회사는 자본금이 얼마? 1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두도록 돼 있으니까 1번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투자 자문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이상으로 한다는 게 틀렸죠. 얼마 이상? 10억 이상이죠. 10억 이상.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개발 사업에 있을 때 개발 전문 인력이 있죠. 네, 개발 전문 인력에 여러분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죠. 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됐던 사람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개사로서 예를 들어서 경력이 5년 이상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이 인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자산관리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29번에서는 답이 1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지문상에서 유념하시면 되는 게, 이번에 이제 바뀐 게, 그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걸 만약에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 회사도 주식 분산에 적용을 받는다라면 틀리다는 얘기죠.
걔네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관리하고 뭐만? 위탁 관리만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는 논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0번에 보면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가 개발 사업의 위험하면은 법적인 위험도 있고 시장 위험도 있고 무슨 위험도 있어요. 아니, 비용이 위험이 있을 때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이용객이 확정된 부지 사용하는 거 얘기했고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주로 이런 거 얘기해요. 경기 침체, 이자율의 변화, 공실의 장기화 이런 게 시장 위험인데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매도 또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임대를 해서 이렇게 선분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위험에 관한 것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30번의 1번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죠. 대상 부동산을 초기에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틀린 거죠.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2번은 시장성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이겠어요? 이건 시장 분석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가게 되면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5번에 개발업자가 건설회사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죠? 무슨 위험? 비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금액을 합의를 보는 거죠. 약정을. 자, 10억의 범위 내에서 네가 책임식 완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의 추가되는 비용은 시공사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갖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이제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거를 우리 해봤던 거. 그래서 이게 그 시험상에서는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고 안 나오고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 지문으로 썼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반드시 숙지는 해줘야 돼요. 민간 개발 방식에서 자체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개수는요,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분의 A지역의 X산업의 고용률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이 지역의 X산업이 전국에 비해서는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냥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네 계산을 할 때 실전에서는 이걸 맞춰서 주죠. A 지역에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를 물어봤을 때 먼저 거기 보시면 제조업이 있죠. 전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서 4,000명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0.4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A 도시를 가게 되면 1,000명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예요? 300명이면 얘는 0.3이죠. 근데 B는 보게 되면 3,000명 중에서 1,200명이니까 0.4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월하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겠죠. 얘는.
근데 두 번째를 봤을 때는 자, 거기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면 10,000명 중에 5,000명이 종사하니까 얘가 0.5죠. 근데 그 A도시는 1,000명 중에 500명이 존재하니까 0.5죠. B도시는 3,000명 중에서 1,500명이 존재하니까 0.5죠. 같다고 봐야겠죠. 그럼 답은 그냥 마지막이죠. 근데 실상은 얘를 풀다가 보면 답이 나오죠. 왜? 얘가 얘보다 작잖아요. 이게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조업이. 그럼 마지막에 전자업이 가능하겠죠. 그죠? 암산으로도 추정이 가능하죠. 전자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국에 얼마예요? 0.1이잖아요. 그죠? A도시는 1,000명 중에 200명이니까 0.2잖아요. 근데 B도시는 3,000명 중에 300이니까 0.1이잖아요. 얘가 크죠. 무슨 업이? 전자업이. 그죠? 이걸 실전에서는 부동산업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답을 부동산업을 찍게끔 유도한 건데 그때 그 이후로는 부동산업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냥.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 기출에서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단순히 계산이 가능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죠? 암산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되는 분들은 가면서도 그냥 풀어버려요. 이게 요령을 아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풀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다가 계산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풀지 말고 이론을 40분까지 다 풀고 마지막에 계산 문제를 초이스를 해야 될 거예요. 계산 문제 중에서도 내가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해줘야지 복잡한 애 선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실력이 경계에 있는 분들은 계산 문제 풀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론 다 풀면은 거의 뭐 빡빡할 거예요. 마킹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개론만 푸는 게 아니라 민법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게 시험장에 갈 때 꼭 시계도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시계를 뒤에게 눈앞에서 풀다가 잠깐 들어왔을 때 시간 감각이 생겨야 돼요. 그냥 빠져가지고 한참 풀다가 보니까 1시간을 쓰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무조건 찍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시간 조절이 실패해갖고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한 적게는 5-6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를 찍는데 그게 다 점수가 나오겠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1차는 내용을 그렇게 많이 어렵게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은 오히려 민법이 쉬워요. 민법이야 뭐 판례 한 2개만 더 넣고 문장 긴 것만 한 2개만 더 들어가도 읽는데 시간 문제 걸리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한 50분은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31번에는 답이 몇 번? 전자업 3번. 그 다음에 32번에 가면 부동산 분석을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본 거죠. 틀린 것이니까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번이죠. 2번은 시장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이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가면은 무슨 분석을 해요? 지역경제 분석, 그 다음에 무슨 분석? 이렇게 돼 있을 때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뭐 분석한다 그랬어요?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1번에 돼 있잖아요. 모든 부동산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인구, 가구, 고용, 소득, 교통망 뭐 이런 거 다 분석하는 거고, 그죠? 수요 시장 분석에서는 이건 특정 부동산에 대한 뭐를?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 분석에서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또는 무슨 가능성을,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죠. 이거 할 때 뭐 쓴다 그랬어요? 이거 할 때 흡수율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뭐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문제 2개로 나눠서 지금 다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그죠? 여기도 기본적으로 기억은 해줘야 돼요. 지문으로 잘 쓰니까. 그리고 이거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으로도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타당성 분석으로 쓰기도 해요. 요거는 이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이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자의 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렇죠? 예, 그렇죠. 투자 분석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요. 32번은 답이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면요.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그죠? 일단은 예방적 유지활동은 알고 계시죠? 유지활동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해줬죠? 예방적이라는 게 이게 사전적 의미고, 이거는 일상적인 거. 뭐 청소라든가 또 쓰레기 수거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대응적 유지활동은 이거는 사후적 개념이죠.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유리창이 깨지면 뭐 갈아준다든가, 어디 뭐 문고리 뭐 부서졌으면 그거 뭐 고쳐준다든가. 이건 대응하는 쪽의 논리니까. 그래서 일단 틀린 것 하면은 답은 2번이죠. 인력 관리를 포함한 계약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면 틀리죠. 계약 관리는 어디에서? 법률적 관리라고 얘기했죠.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이고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 그렇죠?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으니까요. 관리는 절대로 어렵게 안 나와요. 한 문항에서 두 문항 나오는데 거기는 점수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 가만히 보면요. 했던 파트 안에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죠? 다만 그때마다 표현이 다른 거죠.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표현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 회차가 틀리니까. 그래도 이거 40문제씩 4번이면 160문제예요. 그렇죠? 네, 모의고사 한 번 더 보면 그게 200문제예요. 그렇잖아요. 5번 만약에 보시는데 마지막에 모의고사 한 번 더 본다는 가정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다가 지금 매달 학원에서 외부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것도 한 3-4번 봤나요? 그렇죠? 뭐 문제집 문제 풀어봤잖아요. 선생님이 나중에 또 100선 뭐 120선 또 풀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과목당 한 1000문제 이상은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푼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내용들만 다 알아도 역시 또 몇 점 이상 나오는 거예요. 6점 이상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자료가 다 기초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눈에 익은 걸 갖고 자꾸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34번에 가면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 맞출 수 있어야 되죠. 답은 몇 번이겠어요? 이게 3번이죠. 걔는 판촉 전략이 아니라 뭐예요? 에? 유통 경로 전략. 아니 지난주에 암시하고 갔잖아요. 에? 둘 중에 하나에서 내겠다고. 얘는 브랜드의 문제하고 브랜드를 매개로 해서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랬고,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각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를 활용한다 그랬어요? 일단 고객의 주목을 끌어야 되잖아요. 고객의 관심을 끌지를 못하면 마케팅의 상품이 판매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광고라는 게 조금 더 요즘 보면 강렬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많이 채택을 하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얘네는 제목만 바꿔주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SP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얘네를 이 종류만 제목만도 한 3번인가를 물어봤어요. 4P 전략이 뭐로 구성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것도 지문으로 잘 써요. 4P에 들어가는 건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종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 하나하나를 또 뭐로? 지문으로도 또 빼서 물어봐요. 내기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뭐겠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뭐가? 시장 점유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무슨 전략? STP. 시장 뭐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 근데 시험 지문에서 잘 쓰는 게 세분화, 그 다음에 유통경로 전략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유통경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모의고사 풀면 틀림없이 얘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 2번에 가면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라는 게 성별,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 뭐 이런 걸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수요 계층을.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애를 선택하는 애가 누구예요? 그게 표적시장이잖아요. 그죠?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계층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번에 가면 제품 차별화 전략이라고 있죠.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이거죠. 우리는 차별화돼서 고가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중저가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쪽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략을 분명히 타겟을 분명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거기 박스로 또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공부할 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셔서 제목이 나오면 제목만 보고도 무슨 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돼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간평에 대해서는요. 타협을 하는 거죠. 3방식 안에 내용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해서 점수를 따는 걸로 한 반타작만 유도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35번에 일괄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답은 1번이죠. 그렇죠? 원래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런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애들은 일체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괄해서. 5번에 민형사 사건의 증거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점으로 평가하는 건 소급평가. 이렇게 얘기했죠. 대로에 접한 한 필지의 토지를 전면은 상업용지, 후면은 주택용지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은 구분평가. 그렇죠? 2번에 주택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만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 이런 논리를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35번은 답이 1번. 그 다음에 36번에 가시게 되면 이거 많이 한 거 기억하시죠? 가격원칙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때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가격원칙이 뭐였어요? 기준점과 에? 변동. 기능적 감가랑 관련 있는 거 균형. 경제적 감가랑 관련 있는 거 3방식의 기초가 되는 거 추가 투자의 적법 판정에 판단하는 거 기여. 토지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거 수익 배분의 원칙. 그렇죠? 이거 기억하나요? 기본적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거기 자료에 다 박스로 해서 내부 측면, 외부 측면, 기타 이거 다 해놨어요.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예? 중요한 거는 얘들만 보고 얘가 생각이 나든가 아니면 얘 제목만 보고도 얘가 생각이 나든가 이렇게 해서 크로스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얘들도 가로놓기로 나와요. 예? 뭐하고 연계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먼저 5번에 부지와 건물과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건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크게 들어갔다든가 너무 적게 들어갔다든가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살펴보는 거고요. 추가 투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기여의 원칙 쓴다고 그랬죠. 3방식과 관련이 깊은 것은 모두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답이 2번이죠. 부동산 가격 재원칙은 일반 경제 원칙에 그 기초를 둔 것이나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최유 이용에 의한 사용 방법과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니까 틀린 거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주택만 100% 있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또 해줘야 된다.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게 몇 번? 2번.
자, 36번까지 온 상태에서 24개를 넘겨 맞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나머지 버리고 가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간평인데. 휙 하고 그냥 밑법 넘어가면 좋은데. 야, 여기서부터 나머지 다 맞아야지 이게 20개인데 뭐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실수하면 뒤로 가서 간평 그나마 제일 안 본 데서 점수를 맞아야 된다는 거는 그런 진짜 기도하는 심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죠. 자, 37번에 동일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렇죠? 이거 동일수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지의 동일수권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주거지의 동일수권은 어디까지를 보느냐? 뭐? 거기 2번 지문에 있잖아요. 도시물의 통근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 범위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근데 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뒤에 가시게 되면 소문난 고급 주택가는 다른 지역하고의 대체성이 적으니까 동일수권의 범위가 비교적 좁겠죠. 예, 비슷한 뭐 거래된 주택 사례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고도상업지의 동일수권은 전국에 광역적인 범위에 미치죠. 우리가 왜 남대문 시장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죠. 걔네는 전환 전이 있고 전환 후가 있으면 뭐를 기준한다? 후보지의 동일수권은 전환 전을 기준해요? 후를 기준해요? 전을 빼보세요. 후라고 그랬잖아요. 후래. 이게 왜냐하면 항상 부동산 내구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죠? 네? 자꾸 이러면 그잖아요. 선생님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가면서 이게 조금씩 올라가 줘야지 선생님이 야 그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막 해서 막 저기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게 너를 띄면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제가 38번은요. 네. 이게 가장 옳은 거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38번은. 그죠? 답이 1번이겠죠. 우리가 사례를 유사적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죠. 근데 인근적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비교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근 지역이란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 같이 비가 오고 여기 나온 대로 BRT 이용하면 같이 BRT 이용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이 환경이. 그러니까 인근 지역 내 소재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게 되면 비교할 게 있다 없다?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감정평가하는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급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준 시점은 뭐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 기준점이라는 거.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잖아요. 가격조사를. 그죠? 보고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우리가 산술평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중치도서 계산도 해봤던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럼 38번은 또 그렇다 치자 이거죠. 39번을 틀린다는 건 배신이란 얘기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얘를 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거를 해봤단 말이죠. 이거를. 기억하나요? 이게 삼형제? 거기 보면은 3번에 영어권의 평가는 원가법이 된 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나오잖아요. 광업재단의 평가는 뭐를? 수익환원법. 얘잖아요. 답이. 자동차는 거래사례교법으로 쓰죠. 그잖아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그게 원가법. 산림은 임지하고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고 동사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거래사례교법, 동거.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39번은 요것만 알아도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이론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규칙상의 물건별 평가 방법의 종류인데
그러면 40번은요, 제가 얘기하는 게 39번하고 40번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론이 아니라 그냥 조문에 있는 걸 우리가 푸는 거라고요. 그죠? 40번에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옳은 거. 자, 일단 1번은 맞다 틀리다. 1번은 틀렸죠. 표준지 공시가를 우리가 기초로 감정평가할 때는 사정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표준지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보정 작업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표준지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유지라든가 그 공유지 있죠. 얘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평가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표준지라는 게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은 국공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국공유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해야 된다면 맞다, 틀리다. 그게 틀리다고요. 거기 박스에 다 돼 있어요, 자료에.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2번은 틀렸죠. 우리가 개시라고 그랬죠, 개시. 그렇죠? 개별공시가, 개별주택가격은 누구에게 이의신청한다? 시장군수구청장. 그렇죠? 3번도 틀렸죠? 매년 1월 1일까지 산정공시하는 게 아니죠? 1월 1일은 이건 결정공실이고요. 다 1월 1일이에요. 결정공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산정공시한 날이 아니라 공시기준일이죠. 공시기준. 1월 1일이 공시기준일. 그 다음에 남는 게 4번하고 5번 남았잖아요. 그럼 답은 4번이겠죠? 5번은 틀렸겠죠?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이게 한 번은 맞는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틀린 거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지가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평가하지 못한다면 틀리잖아요. 반영해서 평가라는 거죠. 그죠? 이의신청 하려고 그러면요.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적어서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 자료에 다 있어요. 그 가격공시에 대해서는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게 되면 페이지 안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기 10월 달에 할 자료인데 오늘 미리 드린 거 있잖아요. 지문으로 된 거 말고 마지막 아까 제가 나눠드린 거. 네, 그 자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풀어보신 거예요. 그죠? 틀린 거를 보완을 하시고, 그죠? 이거 보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한가지 때 보시라고 나눴던 그 지문에서 이렇게 초이스하는 것 있죠. 예, 그거 이제 시간 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연휴 때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다시 이제 우리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10월 달에 이제 그 자료 갖고 할 거 아니에요. 이론 정리 쭉 할 때 그거 갖고 한번 더 쭉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다 돼야지 진짜 좀 마음이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